꽤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건물의 한 층에 에어로빅 같은 운동이었나 봐요. 음악에 맞춰서 여러 사람이 춤추는. 그 사람들이 그냥 운동만 했는데 이 테크노마트 빌딩이 흔들리는 거에 관찰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건축물을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제 채널 범준의 물리다. 범물리에서는 여러분께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본 세상의 모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구는 늘 자전 공전을 규칙적으로 하는데 왜 바람의 속도는 매번 다를까라는 아주 멋진 질문이었어요. 바람이 왜 부는지를 여러분께 몇 가지 다른 상황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지구가 일부 분들이 주장하듯이 완벽한 평면이라고 가정해 보시고요. 지구 위에 모든 물질들이 똑같은 물질로 균일하게 덮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때 또 하나 가정할 게 태양은 평평한 지구에서 멀리 있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구 표면의 모든 곳에서 태양이 전달하는 에너지가 어느 곳에서나 균일하죠. 따라서 이때는 바람이 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음에는 조금 더 상황을 복잡하게 해볼게요. 지구는 완벽한 구예요. 동그란 구고요. 그런데 표면은 다 똑같은 물질로 균일하게 덮여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태양이 만약에 지구의 적도 부근에 똑바로 수직으로 태양의 에너지가 도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여러분이 이 종이를 보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 종이가 태양이 이쪽에 있으면 태양이 보내는 모든 에너지를 다 균일하게 빛에 대해서 수직인 면적이 넓어서 많이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종이가 똑같은 면적인데 기울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태양에서 전달하는 에너지가 단위 면적당 적게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동그란 구가 있고 적도에 가만히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 머리 바로 위에서 태양빛이 비친다면 적도 부근은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의 에너지가 크고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가면 그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도 지역의 온도가 더 빨리 오르게 됩니다. 대기의 온도가 오르면 대기가 어떻게 될까요? 높은 온도가 되면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죠. 그래서 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걸 보게 되냐면 태양빛이 쬐면서 그쪽에서 고온으로 온도가 오른 공기가 위로 솟구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아래쪽이 비잖아요. 그러면 사방에서 그 곳을 향해서 공기가 몰려오게 되죠. 그러면 동그란 구에 적도 지역의 사람의 머리의 연직 방향으로 햇빛이 정확히 비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적도 지역에서 북반구에선 북풍이 부게 됩니다. 북쪽에서 바람이 오고요. 남쪽 지역에서는 남풍이 불죠. 남쪽 지역에서 적도를 향해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구가 동그란 구이지만 자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 거고요. 세 번째 상황, 지구가 동그랗고 현실의 지구처럼 자전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먼저 아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적도 지역에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가면서 북쪽과 남쪽에서 지면 바로 위를 따라서 공기가 그쪽으로 몰려오면서 바람이 생겨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바람이 진행하면서 북반구에선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바람의 경로가 휘게 돼요. 그럼 제가 보면 바람이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보게 돼요. 한편 적도 지역에서 더 남쪽으로 가면 그때는 남쪽에서 오는 바람이 이번에 왼쪽으로 꺾이거든요. 그래서 남동풍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원들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갈 때 적도보다 약간 북쪽에선 북동풍을 맞게 돼요. 그게 북동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남쪽에선 남동무역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지구가 동그랗고 자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쪽으로 우리가 이동하면 거기선 북동무역풍이 부는 이유, 남쪽으로 가면 남동무역풍이 부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균일하다고 가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 온도가 더 빨리 오르는 지역도 있고 늦게 오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모든 것들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해변도 있고 다 다르죠. 이런 이유로 지구가 자전하지도 않고 동그랗지도 않고 평면이라고 하더라도 지구 표면의 물질들이 균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바람이 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해변에 낮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쬐요. 그러면 물과 땅을 생각하면 물보다 모래밭이 훨씬 더 온도가 빨리 오릅니다. 다들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다들 아시죠? 모래밭 맨발로 걸어가면 엄청 발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모래밭 쪽의 온도가 더 뜨거우니까 거기서 대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고요. 그 빈 곳을 향해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해변에선 낮에는 어떤 바람을 여러분이 맞게 되냐면 바다에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해변을 향해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게 됩니다. 이거는 지구의 자전하고 상관없도
상관없고요. 코리올리 힘하고도 상관없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하고도 상관없어요. 바다와 모래라는 물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온도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지구는 늘 같은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지만 바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씀드렸는데 밤이 되면 또 거꾸로가 돼요. 비열이 낮아서 모래의 온도는 더 빨리 식거든요. 한편 바다는 낮에 머금었던 에너지를 더 오래 간직하고 있죠. 그래서 밤에는 바닷물이 해변에 있는 모래보다 온도가 더 높게 돼요. 그럼 그때는 바다에서 공기가 상승하니까 이제는 해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에서 시간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람의 세기와 방향은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초고층 건물에 담긴 과학 이야기입니다. 초고층이라고 딱 찍어서 경계를 나눌 수 있는 물리학의 기준을 생각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법 같은 곳에서 초고층 빌딩의 기준이 있습니다. 50층 이상의 건물, 그리고 높이로는 200m가 넘는 건물은 초고층 건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초고층 건물은 아마도 부르즈 할리파라는 엄청나게 큰 높은 건물이 있어요. 그건 무려 163층이고요. 높이가 무려 828m라고 해요. 정말 거대한 건물이죠. 초고층 건물이 볼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에 있는 초고층 건물을 보시거나 하면은 눈치채실 수 있는데요. 초고층 건물을 쌓을 때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게 유리하냐면 아래쪽은 더 크게 하고요. 면적이 그다음 위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게 하는 모습으로 만들면 초고층 건물이 훨씬 더 안전하게 돼요. 그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설명은 코끼리 다리는 왜 굵을까와 사실 똑같은 설명입니다. 코끼리는 몸무게가 무겁죠. 그러면 코끼리의 그 큰 몸무게를 버티는 것이 코끼리의 다리뼈입니다. 다리뼈가 얼마나 큰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뼈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라는 건 사실 힘이 아니라 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결정하게 됩니다. 압력이 크면 더 이상 코끼리 다리뼈가 코끼리의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물리학에서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결국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게 압력이니까 단면적이 A인 코끼리 다리뼈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면적에 비례하게 돼요. 무게라는 게 사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에서 무게가 바로 힘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코끼리가 버텨야 하는 몸무게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몸무게를 버티기 위한 코끼리 다리의 단면적은 코끼리의 몸무게에 비례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코끼리 다리가 굵은지 이제 아신 거예요? 간단해요. 코끼리가 무거워서 그래요. 무거운 물체를 버티려면 다리가 더 굵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초고층 건물을 얘기를 해볼게요. 초고층 건물에 기둥이 있을 텐데 그 기둥이 얼마나 큰 힘을 버틸 수 있을까가 높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부분의 그 기둥은 건물 전체의 무게를 버텨야 돼요. 하지만 위로 가면 어떻게 되죠? 버텨야 되는 무게가 지금 기둥의 현재 위치에서 높은 쪽에 있는 것만 무게를 작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버텨야 하는 무게가 줄어듭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버텨야 하는 무게가 기둥의 단면적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래쪽은 기둥의 단면적이 커야 되고요. 위로 갈수록 기둥의 단면적이 좁아도 되죠. 그래서 아주 높은 초고층 건물을 보시면 아래가 좁고 위가 넓은 건물은 거의 없고요. 아래가 넓고 위로 갈수록 건물을 좁게 만드는 것이 초고층 건물이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죠. 초고층 건물은 사실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할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이제 바람이 불면서 특히 건물이 옆으로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잘 설비를 하지 않으면 좌우로 바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진폭도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 건축에선 태풍, 바람,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재밌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정말 간단한데요. 그리고 실제 이 장치가 사용된 건물을 제가 방문해 본 적도 있습니다. 뉴욕에 레너드 스트리트 56번가라는 유명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 찾아보실 때 키워드가 젠가 빌딩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젠가라고 게임 아시죠? 이렇게 나무 토막 쌓아놓은 다음에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작은 나무 블록을 하나씩 뽑으면서 마지막에 뽑았는데 이 나무 더미가 무너지는 사람이 패자가 되는 그 게임이 젠가예요. 이 건축물 모습을 보면 아파트인데 정말 젠가처럼 생겼어요. 이 젠가 빌딩에 사용되어 있는 이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이 건물의
중간쯤에 커다란 물탱크를 거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커다란 물탱크. 딴 것도 없잖아요. 물탱크. 건물이 옆으로 흔들리는 움직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건물이 앞으로 움직이면 그 안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물탱크 안에 물만 잔뜩 담아놔도 건물이 움직이는 걸 탱크 안에 있는 물이 움직임으로써 건물의 움직임의 진폭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테크노마트 빌딩에서 꽤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건물의 한 층에 에어로빅 같은 운동이었나 봐요. 음악에 맞춰서 여러 사람이 춤추는. 그 사람들이 그냥 운동만 했는데 이 테크노마트 빌딩이 흔들리는 거에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뭐 부실 시공이다 막 얘기가 있었죠. 이 문제는 움직인 것 자체도 재밌어요. 건물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진동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쿵쿵쿵쿵 운동할 때 음악에 맞춰서 만들어낸 작은 힘의 진동이 건물이 갖고 있었던 자연적인 진동수랑 맞아떨어지면서 건물의 진폭이 커진 현상이에요. 그걸 물리학에서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현상이 관찰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건축물을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보강한 방법이 좀 재밌어요. 건물의 맨 옥상에다가 레일을 깔고 레일 위에 50톤이나 나가는 무거운 철판을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안 흔들립니다. 조금만 흔들리게 돼요. 이것도 앞에서 제가 물탱크 안에 물을 담아놓은 그럼으로써 진동을 막는 장치가 작동하는 원리랑 비슷합니다. 건물이 움직이면 레일 위에 올라가 있던 철판이 건물이 움직이는 것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는 운동을 많이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장치도 있거든요. 이거 건물의 맨 옥상에다가 불을 매달고 엄청나게 무거운 쇠 덩어리를 매달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 쇠공을 끈적끈적한 마치 어떤 기름불 같은 것처럼 끈적끈적한 유체 안에 이 쇳덩어리를 담가만 놓습니다. 그럼 이때도 건물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쇳덩이는 건물이 움직이는 것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끈적끈적한 유체가 있으니까 쇠공의 움직임이 줄어들죠. 쇠공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건물 자체도 잘 안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도 내진 설계 방법으로 이용하고도 있어요. 우리나라 건축물에는 많지는 않은데요. 일본처럼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건 진짜 아주 기발한 방법인데요. 건물 전체를 레일 위에 올리는 거예요. 바퀴를 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은 흔들리는데 건물도 흔들려요. 그런데 건물이 위험해지는 건 바닥은 붙어 있고 위가 흔들리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레일 위에 건물을 올리면 건물이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란히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건물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건물이 무너지는 건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대 건축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건물의 안정성을 도움을 주는 그런 현대 기술과 과학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축의 면에선 상당히 어려운 과제예요. 아무리 우리가 건축물을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바람에 의한 진동 그리고 지진에 대한 걸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죠.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건축물에 사용하는 물질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철근 콘크리트의 방법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함께 이용을 해서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을 때 과연 얼마나 높은 높이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을까? 높이의 한계를 약 1.6km 정도로 추산합니다. 초고층 건물은 그런 면에서는 2km 이상 정도 되는 건 어려운데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건축물 하면 이렇게 반듯한 모양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래는 굉장히 넓게 하고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아 올리면은 사실 2km뿐 아니라 또 높이도 할 수는 있습니다. 보기는 좀 좋진 않겠죠. 그럼 아마도 공간의 활용 같은 면에서는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최대 높이가 1km, 아무리 높아도 2km는 넘지 못할 것 같아요. 보통 추산할 때 한 층의 높이를 한 4m 정도로 추산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500층짜리 건물이라면 대충 추산하면 높이가 2km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익숙한 현대 건축물 있죠? 이렇게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는 500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의 물질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을 것 같아서 500층짜리 건물을 만들려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만드시거나 500층을 만들되 높이를 낮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건물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걸어 다닐 정도 한 층의 높이를 2m 정도로 하면 뭐 가능하긴 할 텐데요. 근데 그렇게까지 높이 500층까지는 아마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철근 콘크리트로 한계를 1.6km 정도로 추정한다면 최대 높이는 한 400층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물질이 버틸 수 있는 한계지 그 제지 설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는 어렵겠죠. 네, 오늘도
법물리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여러분과 또 재밌는 과학 얘기 이어갈게요. 감사합니다.